섬마을의 아침을 여는 시간은 매일 달라집니다. 물때에 맞춰 하루가 시작되기 때문인데요. 수심이 얕고 조수 간만에 차가 큰 완도 고금도 앞바다엔 국내 최대 규모의 전통식 김 양식장이 펼쳐져 있습니다. 김이 제일 맛있고 제일 좋을 때가 1월달 2월 초까지는 김이 제일 맛있어요. 그 위에 어른들이 얘기하기를 두불 세물 김은 소고기하고도 안 바꾼다 그러더라고요. 가을 찬바람이 불 때 첫 수확을 시작으로 이듬해 봄까지 양식 어민들은 최대 6번 김을 거둬들입니다. 겨우내 차가운 바닷물 속에서 천천히 자라며 진한 맛과 향을 품은 김. 할아버지부터 시작해 3대째 김 양식을 해오는 동안 고금도 양식장의 풍경도 많이 바뀌었다는데요. 이제 제가 기억으로는 할아버지 때부터 하셨었어요. 그때는 이제 완전 재래식이었죠. 대나무를 이렇게 엮어가지고 발에다 지금 이렇게 까는 식으로 깔아가지고 자연 포자를 붙여서 김을 했다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가서 배에 이렇게 조그만 뭐 뗏마 타고 나가서 엎드려서 김을 전부 이렇게 홀탔어요. 홀타. 손으로 일일이 다 뜯었어요. 얕은 바다에 나무 기둥을 세우고 김발을 걸어 자연광과 바람, 물때를 이용해 전통 방식으로 김을 키우는 지주식 김양식. 세월이 흘러 기계화가 되면서 일손을 덜긴 했지만 차가운 바닷바람을 맞으며 김을 수확하는 일은 여전히 고된 작업입니다. 우리 지주식 같은 경우에는 공중에 떴다가 또 가라앉았다가 꽃쪽에 그 조수간만에 차려서 떴다 가라앉았다 하기 때문에 이 애들이 강하게 크면서 바다에서 영양분이 있고 영양분을 채취를 해서 지네들이 자라는 거예요. 바다가 키워준 김은 매일 아침 11시 부둣가 위판장으로 한데 모입니다. 자, 22만 원. 1번. 자연 환경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는 만큼 같은 바다에서 수확해도 매일 다른 김이 나오는데요. 하루 평균 20척의 배가 실어온 김은 경매를 통해 바로 가공업체에 팔립니다. 저희가 한 망을 120kg 기준으로 잡고 2,000개 정도 저희가 입항을 평균적으로 하고 한 2월에서 3월 달이 제일로 많이 되는 해인데 그때가 많으면 3,000개에서 4,000개 정도가 저희가 입한 양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거래되는 김양만 400여 톤. 불과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해외에서 검은 종이라 불리며 바다의 잡초 취급을 받던 김은 이제 검은 보석 대접을 받으며 전 세계 122개국으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사실 완도에서 이름난 건 김뿐만이 아닙니다. 5대 해조류로 꼽히는 미역, 다시마, 매생이, 그리고 톱까지 연간 80만 톤이 넘는 해조류가 이곳 완도 바다에서 나고 있습니다. 한류와 난류가 만나 이룬 적당한 수온과 해저에 넓게 분포한 맥반석 지형이 해조류가 자라는 데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완도의 해조류 양식장에 세계의 이목이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사이트에 검은 빗금으로 가득한 위성사진 한 장이 올라오면서부터인데요. 특히 나사는 완도의 해조류 양식이 담수와 비료를 쓰지 않는 친환경 방식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바다 생태계의 오염을 막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와 함께 말이죠. 이후 세계 최대 규모의 자연보전기구인 세계자연기금과 세계은행 등 해외 해조류 양식 전문가들의 완도 방문이 이어졌습니다. The size of the seaweed industry in Wando was, for me, beyond imagination. Millions and millions of plastic floats holding millions of tons of seaweed. It was unlike anything I'd ever seen. We could use this very large ocean area to create new industries, and seaweed farming is one way we could do it. 그들이 해조류에 주목한 건
먹거리로서의 맛과 영양이 아니었습니다. 완도 앞바다의 양식장에서 확인한 해조류의 가치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We know from recent research, funded in part by WWF, that there is carbon sequestered below seaweed farms. It gives off oxygen. This is through the process of photosynthesis. It operates like a green plant. As seaweed grows, it takes up carbon dioxide, phosphorus, and nitrogen. 해조류가 가진 탄소 저장 능력. 바로 블루 카본으로서의 가치를 눈여겨본 겁니다. 우리말로 푸른 탄소라는 의미인 블루 카본은 대체 무엇인지, 또 어떻게 탄소를 저장하는지 궁금함이 생기는데요. 자연에 존재하는 탄소가 환경에 따라 3가지 색깔로 나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먼저 까만 탄소, 블랙 카본이 있습니다. 석유와 석탄 등 탄소가 포함된 화석 연료가 불완전 연소할 때 나오는 새까만 그을음. 대표적으로 검은 연기와 자동차 매연 등이 포함돼 있죠. 이 물질들은 태양광을 흡수하고 열 에너지로 바뀌어 대기 중으로 배출되면서 지구 온난화 현상을 유발합니다. 이처럼 나쁜 탄소로 여겨지는 게 바로 블랙 카본인데요. 하지만 지구를 구하는 착한 탄소들도 있습니다. 나무와 숲으로 대표되는 육상 생태계의 탄소 흡수체, 그린 카본이 대표적이죠. 그린 카본이 탄소 흡수를 이루는 과정은 바로 광합성입니다. 광합성을 통해 만들어낸 산소를 방출하고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탄소를 저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착한 탄소가 있습니다. 해양 생태계의 탄소 흡수체로 불리는 푸른 탄소, 블루 카본이 그 주인공입니다. 연안의 식물 생태계인 맹그로브와 바닷물이 드나드는 습지인 염습지, 그리고 바다어기 얕은 연안 해역의 해초대 등이 대표적인 블루 카본으로 꼽히는데요. 연안에 사는 식물은 물론 퇴적물과 바닷속 토양에 저장된 탄소가 모두 블루 카본을 이룹니다. So blue carbon is any carbon that is stored within marine ecosystems. At the moment it is really important because we're thinking about climate change, so carbon dioxide in the atmosphere, and how the oceans can help us to reduce that by drawing it down into the ocean, into the sediments, and storing it for as long as possible. This will help us to mitigate climate change and fight climate change. 영국 남서부 끝자락에 위치한 항구 도시 플리머스. 과거 청교도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 닻을 올리고 아메리카 신내륙을 향해 떠난 출발점이 바로 이곳 플리머스였는데요. 이곳은 기후 위기의 해결책을 찾는 해양 생태계 연구의 선두에 서 있습니다. (4,000마리) 이상의 해양 생물을 볼 수 있는 영국 최대의 수족관에선 해양 환경 보전과 교육, 연구가 함께 이뤄지고 있는데요. 이곳엔 다른 수족관에선 보기 힘든 특별한 공간이 있습니다. 해초 서식지 복원 전문가들의 연구 현장을 직접 볼 수 있는 해초관입니다. Sometimes people are like, seagrass is boring. And we're like, no, it's really exciting because it hosts a lot of animals. In terms of an ecosystem, it's a whole kind of circle chain. You know, without seagrass meadows, that collapses everything. It has an effect on everything. It has an effect on the fish and what eats the fish and our coastlines and things like that. 해초대 복원을 위한 일종의 해초 보육원 역할을 하는 이곳에선 연간 최대 25,000주의 해초를 인공적으로 재배할 수 있습니다. What we aim to do is grow plants within our seagrass nursery here, tend to them, make sure they're healthy,
They have a strong root structure, and then when we feel that they're ready and the best time to transplant them out in the spring, again as you would transfer from your glasshouse or greenhouse into your garden. 해초 씨앗의 생존력을 높이기 위해 고염도 저온 순환 시스템을 활용한 연구팀은 지난 2년간 씨앗 발화율을 6배 이상 끌어올리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영국 최대 규모의 해초 보호 복원 재생을 목표로 하는 블루 매도우 프로젝트는 실험실뿐만 아니라 플리머스 인근 남서부 해역 곳곳에서 체계적으로 진행됩니다. So we have 6 divers on board and they will jump in the sea with our seed, mix and then pump it into the sediment. And in a few months' time we hope to see those seeds coming through as little plantlets, and then we'll keep coming back to our restoration site to watch them grow and hopefully create a seagrass bed. 종자 이식을 한 서식지는 최소 3년 동안 모니터링이 이어지는데요. 축구장 11개 크기의 해초대 복원을 목표로 진행되는 이 프로젝트는 기후위기 대응과 해양 생태 보호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기대하고 있습니다. By planting or restoring seagrasses, not only is the community or that region getting the uplift in biodiversity, but it's also using that habitat as a natural solution to climate change. Seagrasses filter carbon from the surrounding water, and when that carbon sinks into the bottom of the seagrass meadow, then this sedimentation buries that carbon into the ground. 바닷속 해초대는 여느 육지의 식물처럼 광합성 과정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유기물을 만들어 잎과 줄기, 뿌리, 그리고 바닷속 흙에 저장합니다. 해양 생물들의 보금자리이기도 한 해초대에선 다양한 경로로 유기탄소가 유입돼 퇴적층에 쌓이는데요. 이렇게 공기와 닿지 않고 갇힌 블루 카본은 다시 대기로 빠져나오지 않기 때문에 수백 년 이상 바닷속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We've been measuring the volume of carbon in the sediments below seagrass meadows, and that's reasonably high of 138 tons per hectare. By understanding the volume of carbon that can be stored and working as a network for restoration and protection, the ability for this habitat to contribute as a combatant against climate change is absolutely enormous. 현재 국제 기후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가 블루카본으로 공식 인정한 해양 생태계 자원은 단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해초대. 2013년 탄소 흡수원으로 공식 등재된 뒤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 수단으로 여겨집니다. 다음은 염습지. 바닷물과 민물이 만나는 곳에 형성돼 식물과 토양이 함께 탄소를 저장하는 천연 탄소 창고죠. 마지막은 열대 해안에 자라는 나무, 맹그로브입니다. 맹그로브는 뿌리가 물속에 잠긴 채 탄소를 흡수하고 저장하는데요. 뿌리가 깊이 발달한 특성 때문에 같은 면적의 열대우림보다 탄소 저장 능력이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Mangroves are a fully tropical habitat. You find them along the coast of nearly all tropical areas, but they don't come much further than the level of the tropics, sort of 30 degrees north and south. And they tend to be replaced by salt marshes as you move north. So salt marshes form the plant-based coastal ecosystem in higher latitudes. 조수간만의 차로 인해 주기적으로 바닷물에 잠기는 염습지 때문에 끊임없이 탄소를 가둘 수 있지만 대부분 해안가에 위치해 있어 개발이나 해수면 상승으로 점점 훼손되고 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됩니다. Salt marshes and mangroves are both systems that are based on land plants that have
move to the coast. So they're much more similar to terrestrial forests and terrestrial grasslands, etc., than they are to marine habitats. So they are actually land-based systems which are surviving right on the edge. So they actually function very, very similarly to forests or other areas on land. 플리머스 대학교에선 3가지 블루카본 생태계에 대한 연구를 선도해 왔습니다. 마틴 아트릴 교수는 유럽 해역의 연안 생태계를 연구하며 블루카본의 탄소 흡수와 저장 능력을 과학적으로 밝히기도 했죠. The marine environment works very, very differently from the land. A lot of the time, the carbon that's produced in the marine environment, it doesn't just fall down onto the forest floor and get incorporated. It gets dispersed through the water column. It gets taken up by all sorts of animals, which then swim off, and then they die, and then they all get buried. So carbon can be stored in very, very different ways. What you will observe is these 3 habitats, mangrove, seagrass beds and salt marshes, is that they have their sediments that are quite muddy, and that's where the carbon goes in very easily, but it doesn't come out very easily anymore because it's just locked up. 블루카본 생태계는 전체 해저 면적의 0.5%에 불과하지만 바다 전체 탄소 저장량의 약 70%를 차지합니다. 탄소 저장 효율이 아주 높은 셈이죠. 또한 해양 생태계는 육상보다 최대 50% 빠르게 탄소를 흡수합니다. 해안 식물들이 빠르게 자라면서 이산화탄소를 효율적으로 흡수하기 때문입니다. Blue carbon's particularly interesting where trees are very quick to grow their carbon mass. In the presence of fire and air, it's possible for that carbon stored within the tree to be remineralized back into the atmosphere. Blue carbon takes that carbon and locks it into the sediments where it's very hard for it to enter back into the carbon cycle.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기후변화 협약. 전 세계는 지구 온도를 1.5도 이상 오르지 않게 하자고 약속했습니다. 해수면 상승과 극한 폭염, 산호초 소멸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표였죠. 하지만 지난해 결국 지구의 온도는 1.5도 마지노선을 넘겼습니다. We're only just touching on 1.5 extreme weather causing damage to buildings, damage to people, killing people. So that's fires, that's rain, that's droughts, changes in weather, different weather patterns. So if we keep going, you can imagine that trajectory of what we're experiencing now is going to get worse. I think the ocean is part of the solution. We can't leave it out. It covers most of the planet. We need a portfolio of solutions, both terrestrial and marine, and coastal also. 전 세계의 시선은 해양 생태계로 향하고 있습니다. 블루카본 연구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연구기관들. 우리나라에서도 여수, 군산, 부산 등 해안 도시들의 참여가 시작됐습니다. 전남 완도 해역에선 지역 사회가 함께 참여해 수중 생태계를 복원하고 블루카본 서식지를 넓히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해초의 일종인 잘피를 활용해 바다 숲을 조성하는 겁니다. 잔뿌리가 있으면 해초, 없으면 해조류라고 판단하시면 그게 가장 간단하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일 겁니다. 밑에 이렇게 하얀 줄기는 지하경이라고 해서 뿌리를 내는 하나의 쉽게 설명하면 땅 밑에 있는 하나의 줄기라고 보시면 좀 편하실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뿌리가 당연히 활착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영양분을 흡수한다. 그래 보시면 되고. 지난 2023년 잘피 6만 주를 심으며 시작된 바다숲 조성. 해를 거듭하며 잘피 군락의 면적도 점차 넓어지고 있습니다. 얘가 태양 식물이라서 꽃을 피우거든요. 그럼 여기서 씨앗이 발화가 방출되고 그
그 씨앗이 퍼짐으로 해서 이 자리에서 또 새로운 개체가 올라오기도 하고 번식할 수 있습니다. 이식 장소는 잘피가 잘 자라는 수심 3m 이하의 해역이 적합합니다. 잘피는 햇빛이 잘 들고 물살이 비교적 잔잔한 바다에서 군락을 이룹니다. 또 모래나 펄 등 부드럽고 영양염이 풍부한 퇴적물에서 뿌리를 내리고 뻗어나가는데요. 때문에 잘피는 이곳 남해안 해역에서 유독 생존율이 높습니다. 완도나 이제 진도 이쪽 남서쪽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퇴적물이 뻘 지형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뻘이 이제 영양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 지역이 잘 자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분포하는 잘피는 모두 9종. 그중 가장 널리 서식하는 종은 거머리 말로, 바다숲 조성에도 주로 이식되고 있습니다. 거머리 말은 바닷물에 완전히 잠긴 채 자라는 침수 식물로 최대 1.5m까지 자라는데요. 잘피가 군락을 이룬 연안은 다양한 해양 생물의 산란처와 서식지가 되며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저장하는 블루카본 역할도 수행합니다. 잘피는 뿌리와 잎으로 영양분을 다 흡수를 합니다. 해조류처럼 잎으로 흡수한다든지 아니면 식물처럼 뿌리로만 흡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중에 있는 탄소를 갖다 할착할 수 있는 면적이 굉장히 넓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온몸으로 다 모든 탄소를 받아들일 수 있는 기본이 되고 그걸 받아들이면 자기가 생장할 수 있을 만큼 소비를 하고 남는 부분은 땅속에 있는 부분을 유기물로 저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피가 이루어지는 군락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 가치가 굉장히 커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잘피는 1헥타르당 연간 최대 500톤의 탄소를 흡수하고 그중 일부는 바닷 밑 퇴적층에 오래도록 저장합니다. 완도 해역의 잘피숲은 광합성을 통해 1년에 자동차 약 17,000대가 내뿜는 탄소를 거둬들이고 있는데요. 앞으로 잘피 서식지의 면적은 더욱 넓혀갈 계획입니다. 국제적으로 인정받아 있는 게 뭐 맹그로브라든지 잘피라든지 특정 몇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 나라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잘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잘피를 갖다가 저희들은 이제 지금 집중적으로 조성하고 있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잘피숲이 가진 탄소 저장 능력은 블루카본이 기후 해법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And there are quite good economic benefits and effects if we actually look after the blue carbon habitats. You think about the sort of direct benefits of blue carbon, as well as potentially providing carbon credits in carbon markets. It's the fact that you get a lot of benefits for the coastal communities who can create livelihoods from the blue carbon habitats. 기후 위기가 가속화되면서 전 세계는 탄소 감축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현실에 놓였습니다.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들도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죠. 예를 들어 온실가스 100톤을 배출하는 기업이 매년 10톤씩 줄여서 10년 안에 탄소 중립을 달성해야 한다면 보다 빠른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감축 수단을 활용해 탄소 배출을 상쇄하는 방식인데요. 탄소 100톤을 배출했다면 탄소 100톤을 흡수하는 숲을 확보해 배출한 탄소를 다른 방식으로 만회하는 겁니다. 이렇게 탄소 배출권을 사고 팔며 감축 효과를 실현하는 탄소 시장. 이제는 그린 카본을 넘어 블루 카본까지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전 세계에서 블루 카본 자원으로 발행된 배출권은 약 500만 톤. 대부분 맹그로브 기반으로 소규모 거래되고 있으며 이는 전체 탄소 시장의 0.2%에 불과합니다. Carbon markets are well established globally and in several different countries and locations, but
Blue carbon is still a small percentage for sure, but it's growing very quickly, and now we're seeing more and more because the science has shown that we need bigger projects. 풍부한 해양 생태계를 품고 있는 우리나라도 블루카본 자원 발굴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주목받는 것이 바로 갯벌입니다. 우리 연안에 넓게 분포한 갯벌의 면적은 약 2,400제곱킬로미터, 서울의 4배가 넘고 제주도보다 넓습니다. 이 광활한 공간에 저장된 탄소량을 확인하기 위해 서울대 연구팀은 2017년부터 전국 40개 지역의 갯벌을 조사해 오고 있습니다. 교수님 뭐해? 이동하는 게 어려워서 그냥 하부 정도 가면 거의 엉금엉금 기어서 갑니다. 한 발자국 떼는 것도 힘든 갯벌에서 퇴적물 채취는 연안에서 1km 지점, 500m 지점, 그리고 갯벌 입구에 걸쳐 모두 3차례 진행됩니다. 최소 70cm 깊이까지의 퇴적물을 채취하여서 깊이별로 유기탄소 저장량이 얼마 정도가 들어있는가, 그것을 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연구팀은 갯벌의 탄소 흡수 능력을 세계 최초로 전국 단위에서 조사하고 평가했습니다. 갯벌의 탄소 침전량, 저장 기간 등을 제대로 조사하기 위해선 표층이 섞이지 않도록 수직으로 1m가량 채취해야 합니다. 퇴적물 아래에 있는 거는 과거의 갯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때 탄소가 얼만큼 남아있냐는 결국에는 그때 과거 당시로부터 있었던 탄소가 지금까지도 얼만큼이 저장되어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블루카본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선 얼마나 오래 탄소를 보존할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갯벌 같은 경우는 갯벌로 그 탄소가 유입이 되어서 이게 퇴적층이 같이 쌓임과 동시에 그 유기탄소도 같이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탄소가 저장이 되면서 장기간 동안 보존이 될 수 있는 형태로 계속 밑에 저장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100년 이상의 기간 동안 탄소가 저장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 갯벌은 밀물과 썰물이 오가며 퇴적층이 지속적으로 쌓이는 독특한 환경을 가집니다. 게다가 공기와 거의 닿지 않는 환경 덕분에 저장된 탄소는 분해되지 않고 오래 머무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갯벌이 약 1,600만 톤 이상의 탄소가 저장이 되어 있고, 그리고 매년 약 26만 톤의 이산화탄소가 지금 흡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양을 환산했을 때는 우리나라 전체 갯벌이 약 한 2,400제곱킬로미터라고 봤을 때 1년에 승용차 11만 대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양과 거의 맞먹는 수준의 양이 매년 우리나라 갯벌에 흡수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광합성 식물이 보이지 않는 갯벌이 어떻게 탄소를 흡수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에 있습니다. 갯벌 표면에 살면서 광합성을 하는 단세포 미세조류, 바로 규조류입니다. 규조류가 갯벌에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유기탄소로 바꾸고, 그 탄소가 실제로 갯벌에 어떻게 쌓이는지를 실험을 통해 확인해 봤습니다. 가장 맑은 날의 빛이 한 1000이라고 하면 그 중에 한 10분의 1, 한 100 정도만 되더라도 광합성을 시작을 합니다. 빛이 충분히 닿는 환경에서 규조류는 곧바로 광합성을 시작합니다. 규조류는 빠르게 광합성 물질을 생산하고 곧바로 퇴적되기 때문에 탄소 흡수 속도 또한 상당히 빠릅니다. 기포가 다 산소입니다.
그래서 갯벌에 빛을 쬐어주면 광합성을 해서 유기물과 산소를 만들어내는데요. 그 광합성을 통해서 만들어진 산소를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규조류가 풍부한 갯벌은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흡수한 뒤 탄소와 산소를 분리합니다. 산소는 바깥으로 뿜어내고 탄소는 그대로 저장하죠. 규조류는 갯벌에 있는 다양한 생물의 먹잇감이기도 합니다. 규조류에 저장된 탄소는 다른 생물의 몸속에 흡수되거나 갯벌 퇴적층에 갇히게 됩니다. 즉, 탄소를 저장한 블루카본이 갯벌에 있는 만큼 같은 양의 산소가 갯벌에서 만들어지는 셈입니다. 기후위기의 주범인 탄소를 줄일 수 있는 블루카본으로서의 무한한 가능성이 바로 이 갯벌에 있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는 맹그로브가 서식하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그리고 염습지와 잘피숲의 면적도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신규 블루카본들이 이제 인정을 받는 것이 우리나라 탄소 중립에도 크게 더 기여를 할 수 있고 해양 생태계를 보존하고 앞으로 탄소 흡수원에도 기여를 할 수 있는 것에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해양 생태계가 품은 블루카본 자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국제사회의 신규 블루카본 공식 인증에 가장 가까이 다가갔다고 평가받는 또 하나의 해양 자원이 있습니다. 바다 양식장에서 만날 수 있는 해조류인데요. 특히 완도는 전국에서 해조류 양식장이 가장 넓게 자리 잡은 지역입니다. 지금 완도에 키우는 전복 어가들은 다 해조류를 먹여서 키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역 같은 경우는 12월, 1월, 2월, 3월까지도 먹이고 그 시기가 지나면 다시마입니다. 다시마는 미역을 빼낸 자리에 다시 다시마를 시작해서 그거는 8월, 9월까지 다시마를 먹입니다. 식용 해조류는 물론 전복 양식장에 반드시 필요한 먹이용 해조류도 함께 길러집니다. 사료 없이 해조류만으로 전복을 키우는 친환경적 양식 방식이어서 먹이용 해조류는 이 지역 어업에 빠질 수 없는 자원입니다. 한 마리 키우는데 엄청난 먹이가 들어가긴 합니다. 잘 먹을 때는 진짜 이렇게 돌아서면 먹이가 없을 정도로. 전복 1kg을 키우려면 다시마와 미역 20kg을 먹여야 할 정도라니 정말 엄청난 대식가죠. 우리나라 해조류 양식 규모는 전 세계에서도 손꼽힙니다. 연간 170만 톤 이상의 해조류를 양식으로 생산하며 세계 3위에 오를 만큼 경쟁력을 갖추고 있죠. 해외에서도 우리나라의 양식 기술과 운영 방식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완도를 찾은 미국 에너지부 산하기관 역시 해조류 양식이 탄소 저감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We're always looking for unusual places where new innovations could come about. There's a very important aspect to seaweed farms. Even if a seaweed farm were used to cultivate food, something like 40% of the carbon drawn down by seaweed is exuded as a dissolved organic material as the carbon. 이처럼 해조류가 주목받는 지금 국내 생산량의 절반을 차지하는 완도는 바다 위의 블루카본 저장소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가능성을 알아본 완도군은 해조류 블루카본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해조류가 이제 탄소 중립을 이뤄내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외해 양식 기술 개발과 더불어서 해조류가 블루카본으로 인증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공동 협력을 해서 인증받게 이제 만들어 갈 거고요. 탄소세와 관련해서도 지역민들한테도
새로운 하나의 소득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해조류 양식장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본 이는 또 있습니다. 영국의 해조류 양식업자 팀은 2년 전 한국의 양식장을 직접 찾았습니다. We got the opportunity through WWF UK to go to visit Korea. You've been doing it for a long time, so surely we can learn something from you. First impression was that seaweed is so ingrained in society in Korea. It's like it's there. People don't have to think about whether they should eat seaweed or not. It's always there. 팀은 영국에서 식용 해조류 양식을 시작한 1세대입니다. 바다 잡초로 여겨지던 해조류를 먹거리로 키우는 건 쉽지 않은 도전이었죠. So when we started in 2012, people didn't like seaweed. They were like, ugh, seaweed, what is that? It's rotting on the beach, I can smell it. Why would I want to have that? 수요가 없다 보니 해조류 양식장 운영은 좀처럼 속도를 내기 어려웠습니다. Yeah, more New 해마다 같은 해역에서 여러 종의 해조류를 번갈아 키우고 있는 팀. 10년 넘게 해조류를 키워왔지만 여전히 시행착오의 연속입니다. But we don't know yet how best to grow it. When is it best to put it in the water? When is it best to harvest? What's the best substrate? We just don't know yet. So we try different things and then we find out which works best. 성과는 느리고 여건도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해조류 양식을 묵묵히 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직 자연의 힘만으로 자라는 해조류에 아직 드러나지 않은 가능성이 많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But this is why we're experimenting. Nice, crunchy, salty, a bit like bacon. Yeah, I think seaweed is an absolutely amazing, full of vitamins, minerals, and other compounds in seaweed that help fight disease, for instance. It's local, it's natural, it's good for the environment as well. Like, it locks up carbon, it takes up nitrates and phosphates, it helps prevent coastal erosion. It's a nursery for fish. It's just incredible the way, like seaweed is just incredible in many ways. 이미 여러 나라의 연구 기관들이 해조류의 블루카본 가치를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있습니다. 영국 플리머스 대학교에서는 해조류 서식지의 탄소 흡수와 저장 능력을 수치로 밝히는 데 집중했습니다. I think it's important to look much more beyond the three habitats. The one other obvious habitat is seaweed and kelp forest in particular, because around the world there's huge amounts of seaweed. They grow really fast. They take in huge amounts of carbon. 전 세계 바다에 서식하는 해조류는 1만 종이 넘고 그 양도 가늠할 수 없을 만큼 방대합니다. 하지만 해조류가 아직 블루카본으로 인정받지 못한 데는 풀지 못한 과제가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Because as I said, they are growing on rock, so the mechanism doesn't quite apply. They don't store directly in the sediment underneath them because they are living on the rock. 해초는 뿌리, 줄기, 잎으로 구성된 완전한 식물로 바다 바닥에 뿌리를 내리고 탄소를 고정시킬 수 있습니다. 반면 해조류는 뿌리가 없고 바위나 밧줄에 붙어 자라는 단순한 구조라 탄소를 저장할 기반이 부족하다고 여겨졌습니다. Because the seaweed grows and it just dies back, then it grows again. So that brings us back to talking about, well, where does the carbon go in the marine environment? If all that's stored in sediment, if all that's moved around and doesn't go back into the atmosphere, it's still really good. 짧게는 1년, 길어도 5년이면 생을 마치는 해조류. 죽은 뒤에도 가라앉지 않고 심해로 흘러가기 때문에 탄소의 행방을 과학적으로 추적하기가 어렵다는 한계가 지적됐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한 연구팀이
해조류의 탄소 흡수력을 수치화했습니다. 군산대 연구팀은 국내 서식하는 다양한 종의 해조류를 대상으로 이산화탄소 흡수력에 대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말씀하세요? 얘는 다시마고요. 자란 지 한 4개월 정도 됐고요. 좀 더 크면 1m급으로 자라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다시마처럼 굵고 두터워지면서 넓적하게 자랍니다. 네.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해조류는 약 760여 종. 그중 다시마, 곰피, 감태, 미역, 김 등 20여 종에 대한 실험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바닷속에선 여러 가지 해조류가 뒤섞여 자라는 만큼 갈조류부터 녹조류, 홍조류까지 폭넓은 종류를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집니다. 갈조류의 대왕이라는 종이고요. 굵은 줄기로부터 엽이 자랄 때 두 개로 갈라지면서 뚜렷하게 두 개의 방사성으로 자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실험은 각 해조류 엽체에 이산화탄소 흡수량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해양에 자라고 있는 해조류가 어느 정도의 CO2를 흡수하는지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종을 각각 분류를 해서 종마다 가지고 있는 CO2 흡수량과 저장량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를 할 필요가 있고요. 실험은 해조류가 사는 환경과 유사한 조건에서 24시간 동안 수행됩니다. 채취한 해조류의 엽체를 10리터 용량의 용기에 각각 담고 용존 산소량 변화를 측정하는 센서를 설치합니다. 이후 1분 단위로 산소량의 변화를 측정하는데요. 실험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해조류 없이 해수만 채운 대조군도 함께 둡니다. 이를 통해 해조류가 실제로 얼마나 탄소를 흡수하는지 비교할 수 있는 거죠. 해조류가 상당히 많은 그 물질의 탄소를 방출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용존 형태, 그냥 물속에 포함되어 있는 형태의 탄소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해조류가 만들어내는 그 특이한 성분의 탄소는 CO2로 다시 방출이 되는 게 아니라 물속에 상당히 오랫동안 안정적인 형태로 보관이 돼요. 해조류의 탄소 저장 원리는 해초와 비슷한 듯 다릅니다. 뿌리식물인 해초와 달리 해조류는 포자 상태로 안반 등에 부착해 자라기 때문에 탄소 저장에 있어 오히려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은 광합성 등을 통해 몸에 탄소를 저장하고 성장 후에는 육상식물처럼 분해되지 않고 해저에 가라앉거나 심해에 흘러가며 오랜 기간 바닷속 깊이 탄소를 가둘 수 있는 거죠. 그야말로 가장 친환경적이며 가장 경제적인 천연 탄소 저장 장치가 되는 겁니다. 연구팀은 수온에 따른 탄소 흡수량 차이를 살피는 계절 조사와 야생과 양식 해조류 비교 조사 등 다양한 실험을 수행했는데요. 특히 양식 해조류의 경우 이산화탄소 흡수율을 더욱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말합니다. 양식이라고 하는 시스템은 바다 표면에 띄우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빛을 받게 되는 거고요. 김은 특히 이제 겨울에 양식을 하기 때문에 낮은 온도 때문에 CO2를 방출하는 게 상당히 낮습니다. CO2 흡수율,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전체 김양식장으로 환산을 했을 때는 약 서울시 자동차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4% 정도, 그리고 제주도에 있는 소나무 숲의 1.3배 정도의 CO2 흡수율이 CO2를 제거하는 것으로 이제 보고가 되었습니다. 또한 연구팀은 해조류 특유의 끈적한 성분이 잘 분해되지 않아 유기탄소가 바다에 오래 머무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특성 덕분에 해조류가 탄소를 장기 저장하는 역할을 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해조류가 지금까지 우리가 알던 것보다 상당히 많은 부분에 바다에 있는 탄소에 큰 기여를 했더라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계속 밝혀내고 있는 거고요. 그 해조류가 만들어낸 탄소들이 결국에는 상당히 깊은 수심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저희가 생활하는 이 대기권과는 격리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새로운 블루카본으로서의 잠재력, 가능성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커졌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닷속, 거대한 탄소 저장고를 품고 있는 해양 생태계. 기후 위기 앞에서
바다가 가진 푸른 탄소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Most carbon dioxide that we've released over the last 150 years has been taken up by the ocean. So now we are starting to think, well, perhaps we can use these habitats that we find within the oceans to really help us in our battle with climate change. If we look at the sea as being that repository of blue carbon, that store of blue carbon, instead of being the sea is just about food or the sea is just about transport, then we start to get a more balanced view of our marine environment and of our oceans and what they can provide for us. 더 늦기 전에 지구를 식힐 방법. 우리는 푸른 탄소에서 찾고 있습니다.